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제가 오늘 여러분께 미국 달러의 완전한 붕괴가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던 비청산의 기회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대출과 상환의 규칙이 하룻밤 사이에 다시 쓰이는 새로운 금융 현실을 헤쳐나갈 준비가 진정으로 되어 있으십니까? 통화 붕괴가 실제로 벌어진 바로 그 다음날 아침의 풍경을 그려보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 휴대전화 화면을 켰는데 마치 장난이나 디스토피아 소설의 줄거리 같은 알림이 뜨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뉴스 헤드라인에는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잃고 자유낙하 상태에 진입했다는 충격적인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황급히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합니다. 다행히 숫자는 그대로 있습니다. 당좌 예금 계좌에는 여전히 5,000달러라는 잔액이 표시되어 있고 저축 계좌에는 2만 달러가 안전하게 들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삭제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들 이면에 존재하는 현실은 근본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그 돈이 가진 구매력이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동네 식료품점으로 차를 몰고 가보지만 주차장은 이미 아수라장입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가 보니 선반은 이미 텅 비어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4달러였던 우유 한 갤런이 지금은 40달러에 팔리고 있고 점원은 오후가 되면 80달러로 오를지도 모른다고 경고합니다. 주유소들은 펌프 손잡이에 비닐봉지를 씌워놓았습니다. 가치가 0에 수렴하고 있는 화폐와 귀중한 연료를 교환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화 붕괴의 공포스러운 현실입니다. 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유용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믿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시나리오에서 여러분의 부채, 즉 빚은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붕괴 자체의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통화 붕괴는 일반적인 경기 침체나 불황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것은 초인플레이션이나 국제 투자자들의 완전한 신뢰 상실 또는 극심한 경제 불안정으로 인해 한 국가의 법정 화폐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특정한 경제적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과도한 화폐 발행, 치솟는 국가 부채, 그리고 정부가 평가하는 화폐 가치와 시장이 평가하는 가치 사이의 괴리로 인해 촉발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달러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치가 결정되는 변동 환율제 통화이지만 세계 시장의 역사는 한때 무적이라고 여겨졌던 통화들이 붕괴한 사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1920년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정부가 전쟁 배상금을 갚기 위해 돈을 마구 찍어냈고 결국 시민들이 빵 한 덩이를 사기 위해 수레에 현금을 가득 실어 날라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더 최근의 역사에서는 짐바브웨와 베네수엘라가 암울한 사례 연구를 제공합니다. 짐바브웨 정부는 결국 화장지 한 장보다 구매력이 낮은 100조 달러짜리 지폐를 발행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물가가 19일마다 2배로 뛰면서 명목상으로는 억만장자일지 몰라도 그 돈으로 식량을 살 수 없어 굶어 죽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동차 대출 혹은 신용카드 잔액을 가진 사람들을 괴롭히는 질문은 아주 단순합니다. 만약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된다면 내 빚도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인가? 그 대답은 여러분이 가진 부채의 종류, 붕괴의 속도, 그리고 혼란 속에서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에 따라 예와 아니오가 복잡하게 섞여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흔히 인플레이션 부채 탕감 또는 인플레이션 부채 주빌리라고 불리는 인기 있는 경제 이론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이론은 붕괴가 사실상 채무자에게는 선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논리의 배경에는 인플레이션이 부의 이전 도구로 작용한다는 메커니즘이 깔려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은 부를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에게로 이전시킵니다. 여러분이 돈을 빌릴 때 여러분은 특정 금액의 달러로 표시된 법적 계약을 체결합니다. 예를 들어 30만 달러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숫자는 계약서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초인플레이션 시기에 접어들면 중앙은행과 정부는 아마도 그들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막대한 양의 화폐를 찍어내는 것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새로운 돈이 시스템에 넘쳐나면서 각 개별 달러의 가치는 곤두박질칩니다. 결과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은 치솟습니다. 이 이론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임금 또한 결국 치솟게 됩니다. 만약 빵 한 덩이가 1,
0달러라면 노동자의 월급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0만 달러로 오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채무자에게 유리한 점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은행 계약서는 여전히 30만 달러의 상환만을 요구합니다. 월 소득이 0만 달러로 부풀려진 초인플레이션 환경에서는 단 하루의 노동으로 얻은 소득만으로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갚을 수 있다는 이론이 성립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근본 위제 옹호자들이나 경제 비관론자들이 환상처럼 꿈꾸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들은 금 1온스나 달걀 몇 구러미를 팔아 얻은 현금으로 학자금 대출, 자동차 대출,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털어버릴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합니다. 순수하게 수학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이 논리는 타당합니다. 고정금리 부채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화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부채의 실질적인 부담은 증발합니다. 돈을 빌려준 대출기관은 가치 없는 종이 조각으로 돈을 돌려받고, 돈을 빌린 사람은 집이나 자동차 같은 자산을 사실상 공짜로 갖게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춰서 왜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지에 대한 가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경제학은 진공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세상은 수학 방정식보다 훨씬 더 지저분하고 복잡합니다. 인플레이션에 의한 부채 탕감이라는 개념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것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한 도박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통화 붕괴에 수반되는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트라우마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빚을 갚기 쉬워진다는 주장의 가장 큰 결함은 바로 임금지체, 즉 웨이지 레그라고 알려진 현상입니다. 역사적으로 거의 모든 초인플레이션 사례에서 상품과 서비스 비용은 임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달러가 붕괴하기 시작하면 식량, 연료, 에너지 가격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주유소 주인은 매 시간마다 간판의 가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임대 계약 갱신 시 즉시 더 높은 임대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경직되어 있습니다. 고용주들은 종종 인플레이션과 같은 속도로 급여를 인상할 수 없거나 인상하려 하지 않습니다. 생활비는 한 달 만에 3배로 뛰었는데 월급은 고작 10% 인상된다면 여러분은 날이 갈수록 사실상 더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치솟는 물가와 뒤처지는 임금 사이의 이 간극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빚을 갚을 여유 자금을 갖기는커녕 생존을 위해 허덕이게 됩니다. 더 나아가 통화 붕괴는 보통 총체적인 경제 마비를 촉발합니다. 기업들은 재고와 급여를 계획하기 위해 안정적인 가격에 의존합니다. 통화의 변동성이 너무 커지면 공급망이 무너집니다. 제빵사는 다음 주 밀가루 가격을 예측할 수 없다면 빵을 구울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대규모 사업장 폐쇄와 실업률 급증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붕괴 도중에 직장을 잃는다면 여러분의 빚이 실질 가치면에서 저렴하다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수입이 0이라면 명목상의 금액조차 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1920년대 독일 마르크화 붕괴나 2000년대 짐바브웨 달러 붕괴 당시 평범한 시민들의 우선순위는 재정관리에서 기본적인 생물학적 생존으로 완전히 옮겨갔습니다. 당장 다음 끼니를 어디서 구해야 할지, 집 난방은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에 의해 압류되거나 폭도들에게 약탈당할지도 모르는 집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것은 매우 낮은 우선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부채의 가치는 기술적으로 줄어들지 몰라도 그것을 갚을 수단인 여러분의 노동과 소득은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부채 탕감이라는 공짜 점심은 종종 여러분의 삶의 질 파괴라는 대가로 지불됩니다. 소득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부채의 스펙트럼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대출이 똑같은 최후를 맞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통계나 이론만으로 이 상황을 판단하려 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 가설에는 인간의 심리와 사회적 구조의 붕괴라는 변수가 빠져 있습니다. 임금 지체 현상을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지면 회사가 오늘 번 돈은 내일 재료를 사거나 직원 월급을 줄 때쯤이면 이미 가치가 반토막 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는 생존을 위해 현금을 비축하려 할 것이고 해고는 필연적인 수순이 됩니다. 즉,
여러분이 꿈꾸던 시나리오, 월급이 0만 달러가 되어서 30만 달러 빚을 한 번에 갚는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여러분은 해고 통지서를 먼저 받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실직 상태에서 맞이하는 초인플레이션은 지옥 그 자체입니다. 빚의 액수가 아무리 작아 보여도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빚이 거대한 산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은행 시스템이 마비되어 실업급여조차 제때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된다 해도 그 돈으로 계란 한 판조차 살 수 없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임금 지체와 경제 마비가 가져오는 치명적인 콤비네이션입니다. 또한 우리는 가격 결정 메커니즘의 붕괴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슈퍼마켓의 가격표가 더 이상 종이에 인쇄되지 않고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전자태그로 바뀌거나 아예 가격표 없이 시가로 거래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은 물건을 집어들고 계산대에 갈 때까지 그 물건의 가격을 알 수 없습니다. 계산대 앞에 섰을 때 가격이 5분 전보다 더 올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초조함과 불안감 속에서 과연 여러분은 침착하게 은행 앱을 켜고 대출금을 상환할 정신적 여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당장 손에 쥐고 있는 현금을 털어 쌀 한 포대라도 더 사놓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생존 본능이 금융 논리를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부채를 쉽게 갚을 수 있다는 1단계의 환상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사람들은 빚을 갚을 돈이 있어도 갚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은행에 넘겨주는 순간 당장 내일 먹을 식량을 살 구매력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금은 쓰레기가 되어가지만 역설적으로 당장 물건과 교환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에 사람들은 빚을 갚는 대신 현물로 바꾸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결국 통화 붕괴의 초기 단계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진실은 부채의 소멸이 아니라 상환 능력의 상실과 상환 의지의 박탈입니다. 여러분의 빚은 서류상으로는 가벼워질지 몰라도 심리적, 물리적 현실 속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짐이 되어 여러분을 짓누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악몽은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플라스틱 카드, 바로 신용카드에서 시작됩니다. 단순히 갚기 어려워지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을 금융 시스템의 노예로 영원히 묶어둘 수 있는 치명적인 덫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왜 신용카드가 통화 붕괴 시나리오에서 가장 위험한 시한폭탄인지, 그리고 은행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빚을 절대 놓아주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빚이 평등하게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붕괴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미국인들이 짊어지고 있는 부채 중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형태인 신용카드 부채,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거대한 지정학적 압력에 대해 분석해야 합니다. 먼저 통화 위기 상황에서 절대적인 죽음의 덫으로 돌변하는 신용카드 부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빚은 통화 위기 시 보유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부채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신용카드 부채가 무담보이며 변동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은행과 신용카드 발급사들은 인플레이션에 무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빌려주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구매력 손실과 차용인의 채무 불이행 위험 증가를 보상하기 위해 그들은 아주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입니다. 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 신용카드의 연간 이자율은 20% 정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인플레이션 붕괴 상황에서 대출기관은 그 금리를 50%, 100% 혹은 규제가 허용하는 한 그 이상으로 밀어붙일 것입니다. 주택이나 자동차처럼 은행이 압류할 수 있는 물리적 자산이 없기 때문에 대출기관은 신용카드 빚을 고위험 부채로 인식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치솟으면서 은행은 여러분이 다음 달에 갚을 달러가 오늘 빌려준 달러보다 적은 가치를 가질 것이라는 점을 깨닫습니다.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은 인플레이션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 이자율을 제곱, 즉 급격히 인상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용카드 잔액을 이월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곧바로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월 최소 상환액은 천문학적으로 치솟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돈을 더 많이 썼기 때문이 아니라 이자 비용이 여러분의 소득 증가 속도를 훨씬 앞지르는 속도로 복리로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설령 여러분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불을 한다 해도
여러분은 아마도 이자만 겨우 갚고 있을 뿐 원금은 전혀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결국 통화 붕괴 시나리오에서 신용카드 빚을 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히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천문학적인 이자율과 식량을 구하기 위한 처절한 사투 사이에서 신용카드 회사에 돈을 갚는 것을 중단하기로 결정할 것입니다. 이것이 당장에는 해결책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질서가 회복된 후 금융 시스템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에 치명적인 장기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차원을 넘어 더 거대한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국가적, 세계적 차원의 부채 처리 방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여러분의 빚이 단순히 여러분과 은행 사이의 문제가 아니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정부가 개입하여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단계입니다. 통화는 영원히 붕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사회는 기존 화폐가 완전히 버려지고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는 한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엔드게임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미국이라는 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짐바브웨나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들며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오면 빚이 사라질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짐바브웨나 베네수엘라가 아닙니다. 미국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입니다. 이는 짐바브웨 달러나 베네수엘라, 볼리바르와 달리 미국 달러가 전 세계 중앙은행과 기업들에 의해 보유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달러가 붕괴한다면 그 충격파는 미국 국경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계 경제를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채무자에게 이러한 글로벌 차원은 복잡성을 한층 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대형 미국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은행은 아마도 여러분의 대출을 증권으로 묶어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팔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 상환금은 궁극적으로 일본의 연금기금이나 노르웨이의 국부펀드에 빚진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달러가 붕괴한다면 이러한 국제채권자들이 가장 먼저 행동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들은 미국 정부의 통화를 안정시키거나 보상을 제공하라고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압력은 단순한 부채 탕감의 가능성을 낮춥니다. 미국은 단순히 전 세계에 대고 그들에게 빚진 수조 달러의 부채가 이제 가치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즉각적인 전쟁 선포나 다름없으며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영원히 고립될 것입니다.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어떤 지위라도 유지하고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은 새로운 통화를 금이나 상품 바스켓에 고정하고 엄격한 부채 상환 조건을 시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달러가 0으로 가고 부채가 사라지는 시장 주도형 시나리오가 작은 고립된 국가보다 미국에게는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부채의 국제적 얽힘은 취소보다는 구조조정이 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구조조정에서 여러분의 부채 조건은 변경됩니다. 정부는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자율을 동결하겠지만 원금 잔액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연동됩니다. 이것은 채무자들에게 악몽이 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연동형 부채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그만큼 원금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0% 발생했다면 여러분의 빚 원금도 10배로 늘어납니다.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매달 인플레이션과 보조를 맞춰 증가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빚을 갚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속도가 빨라지는 러닝머신 위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뒤로 밀려나는 상황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정부는 은행 시스템을 구제하기 위해 가계 부채의 가치를 보존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은행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진다는 논리하에 개인의 고통보다는 시스템의 존속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실물 자산이 연계된 대출의 경우 정부는 자산 재평가세와 같은 명목으로 혹은 새로운 통화로의 강제 환전 비율 조정을 통해 인플레이션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려 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정부는 위기 상황에서 항상 채권자, 특히 대형 금융기관의 편에 섰습니다. 1920년대 독일에서도 주택 소유자들이 인플레이션 덕분에 빚을 다 갚았다고 생각했을 때 정부는 가옥 임대세를 신설하여 사실상 빚을 다시 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인플레이션으로 득을 본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국가 재건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2020년대의 미국 정부라고 해서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입니다. 오히려 디지털화된 금융 시스템 덕분에 정부는 과거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피할 수 없는 방식으로 부채를 재조정하고 징수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국제무역의 메커니즘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은 소비재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달러 가치가 폭락하면 수입 물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폭등합니다. 이때 해외 수출국들은 가치가 없는 달러 대신 금이나 석유 또는 다른 현물 자산을 요구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수입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금 보유를 금지하고 강제 매입하거나 개인의 외화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상황에서 과연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 계약서가 원래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모든 금융계약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수정할 수 있는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그 법의 내용은 대략 이럴 것입니다. 공정한 고통 분담을 위해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 감소한 화폐 가치를 반영하여 모든 대출 원금을 재산정한다. 이 한 문장이 법제화되는 순간 여러분이 꿈꾸던 부채 탈출의 희망은 산산조각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집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 집에는 예전보다 훨씬 더 무거운 그리고 갚기 힘든 새로운 형태의 빚이 달려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지정학적 압력과 국제관계의 얽힘은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통해 부채를 단순히 녹여버리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세계는 미국이 빚을 갚지 않고 도망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며 그 청구선은 돌고 돌아 결국 미국의 평범한 주택 소유자와 대출자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갚아야 할 돈은 단순히 은행에 갚는 돈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제국의 신용을 지탱하기 위해 전 세계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부의 적인 신용카드와 외부의 적인 지정학적 압력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벽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혼란이 정리되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질 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무자비한 통제 시스템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디지털 감옥이 어떻게 문을 닫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빚이 어떻게 영원한 족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모든 암울한 시나리오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가장 현대적이고 소름 끼치는 제약 조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디지털 신용 보고라는 덫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사례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려 하지만 1920년대의 통화 붕괴와 2020년대의 통화 붕괴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중앙 집중식 디지털 신용 보고 시스템의 존재입니다. 과거 대공황이나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 대출을 갚지 못했다면 결국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기록은 종이 문서였고 지역적이었으며 쉽게 분실되거나 무시될 수 있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 평판이 나빠지면 짐을 싸서 다른 도시로 이사가서 새로운 은행에 들어가 자신의 성품과 현재 소득을 바탕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과거는 물리적 거리에 의해 지워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디지털 파놉티콘, 즉 만인이 감시받는 디지털 감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용 점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어디든 따라다니는 디지털 문신입니다. 만약 달러가 붕괴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여러분이 식량을 사는 것을 우선시하여 신용카드 대금이나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중단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채무 불이행 기록은 여러분의 영구 기록에 남게 됩니다. 먼지가 가라앉고 새로운 통화가 확립되어 은행 시스템이 재부팅될 때 위기 동안 빚을 갚지 않은 사람들은 고위험 차용인으로 낙인 찍힐 것입니다. 여러분은 붕괴에서 살아남을 수는 있겠지만 새로운 금융 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될 것입니다. 새로운 경제 체제에서 새 차를 사거나 새 집을 구하거나 사업 자금을 빌리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심지어 취업이나 보험 가입조차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통화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빚을 갚아야 한다는 강력한 유인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신용도는 하나의 통화체제에서 다음 통화체제로 넘어가는 전환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산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내다볼 때 우리는 부채 관리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거대한 변화,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의 역할을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달러 붕괴에 대한 대응책으로 연방준비제도가 완전히 통제하고 추적할 수 있는 디지털 달러가 도입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부가 붕괴된 종이 달러를 대체하기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도입한다면 그들은 여러분의 재정에 대해 전례 없는 통제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폐 개혁이 아닙니다. 이것은 돈의 성격을 프로그래밍 가능한 코드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통화의 특정 규칙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여러분의 디지털 지갑에 들어오는 순간 부채 상환액이 자동으로 차감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번 달은 힘들어서 이자만 내겠습니다. 라거나 아이들 병원비 때문에 대출 상환을 미루겠습니다. 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알고리즘이 여러분의 생존보다 은행의 회수를 우선순위에 두면 여러분의 계좌에서 돈은 증발하듯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하여 저축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상 세금을 부과하고 강제로 소비하거나 빚을 갚도록 강요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 체제에서는 붕괴 상황을 이용해 시스템의 허점을 노리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알고리즘을 통해 국가의 모든 부채를 즉각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주택담보대출 계약을 스캔하고 주택 소유자가 아닌 은행을 보호하는 비율로 구체물을 새로운 디지털 단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적 능력은 초인플레이션의 역사적 패턴이 정확히 반복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기술은 국가가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으로 부채 의무를 강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복잡성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 목표는 단순히 부채 탕감이라는 유행을 바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혼란 속에서 살아남고 부를 보존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점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이 당장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오늘 당장 여러분의 부채 포트폴리오를 분석하십시오. 어떤 대출이 고정금리이고 어떤 것이 변동금리인지 식별하십시오. 그리고 변동금리 부채를 제거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으십시오. 이자율이 50%, 100%로 치솟을 위험은 여러분의 재정적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취약점입니다. 신용카드 빚이 있다면 아끼는 물건을 팔아서라도 지금 당장 갚으십시오. 그것은 붕괴가 시작되면 여러분을 삼켜버릴 괴물입니다. 둘째, 소득원을 확보하고 다각화하십시오. 붕괴 상황에서 가장 큰 위험은 빚 그 자체가 아니라 빚을 갚을 능력을 잃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기업 월급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십시오. 수리기술, 의료 지식, 식량 생산 능력 등은 화폐 가치가 사라진 세상에서도 통용되는 진정한 화폐입니다. 여러분의 노동 가치가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을 수 있어야만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셋째, 비법정 화폐 자산으로 유동성 버퍼를 구축하십시오. 6개월치 비상금을 전액 현금으로만 보관하지 마십시오. 그 일부를 금, 은 또는 스위스나 싱가포르와 같이 안정적인 국가의 단기 국채로 전환하십시오. 금과 은은 5,000년 동안 궁극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었습니다. 법정 화폐가 죽으면 그것은 보통 내재 가치인 0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금과 은은 구매력을 유지합니다. 달러가 붕괴했을 때 이 생명 갯목과 같은 자산들을 다시 통화로 환전하여 중요한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단말기가 작동하지 않고 종이 현금이 거부될 때 은화 한 뼘이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넷째, 구제금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희망은 전략이 아닙니다. 정부는 시스템을 보존하기 위해 행동하지 개인을 구하기 위해 행동하지 않습니다. 은행 로비 세력은 강력하며 어떠한 구조조정 입법에서도 채권자가 채무자보다 우선시 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빚을 탕감해주기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의 자산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여 은행을 구하려 할 것입니다. 다섯째, 신용등급을 유지하십시오. 생사가 걸린 문제가 아니라면 전략적 채무 불이행을 하지 마십시오. 차용인으로서의 여러분의 평판은 통화 자체를 초월하는 자산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될 때 새로운 대출 기관들이 던질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위기 동안 의무를 이행했습니까? 일 것입니다.
그 질문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이 백만장자의 함정을 경계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해치고 가치 없는 달러로 주택담보대출을 갚으면 게임에서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세상이 불타는 동안 빚 없는 집에서 안전하게 지내는 상상을 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훨씬 더 가혹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은행 빚을 갚는 것은 1단계일 뿐입니다. 2단계는 정부를 여러분의 문 앞에서 멀리하는 것입니다. 재산세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재산세는 가치에 기반한 종가세입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40만 달러짜리 집이 명목상 4천만 달러가 된다면 세금 평가액도 결국 그 뒤를 따를 것입니다. 경찰과 소방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세수가 절실한 지방정부는 공격적으로 자산을 재평가할 것입니다. 재산세율이 2%라면 갑자기 연간 80만 달러의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빚을 다 갚았다 해도 100만 달러에 육박하는 세금을 낼 현금 흐름이 있습니까? 없다면 카운티는 여러분의 집에 세금 선취 특권을 걸고 결국 경매에 넘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행에 집을 뺏긴 게 아니라 세금 징수원에게 뺏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또한 붕괴 상황에서는 보험 시장도 붕괴합니다. 보험사들은 인플레이션으로 박살난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파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자기 여러분의 집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여러분의 전 재산은 한 줌의 재로 변하고 재건을 위한 보험금 수표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만약 미국 달러가 붕괴한다면 여러분의 빚은 단순히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폭력적인 변형을 겪게 됩니다. 신용카드와 같은 무담보 부채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가진 금융 족쇄로 변할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담보 고정금리 부채는 기술적으로 갚기 쉬워질 수 있지만 그것은 오직 여러분이 소득을 유지할 수 있고 법적 시스템이 계약을 다시 쓰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이 공짜 집과 공짜 차를 얻게 된다는 인플레이션 부채, 탕감의 환상은 위험한 지나친 단순화입니다. 그것은 임금지체의 비참함, 실업의 공포, 그리고 통화의 죽음에 수반되는 사회적 붕괴를 무시한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수학은 채무자에게 유리할지 모르지만 붕괴의 현실은 준비된 자에게 유리합니다. 승자는 공짜 점심을 바라며 빚을 잔뜩 진 사람이 아니라 실물 자산으로 다각화하고 신용도를 유지하며 달러의 죽음을 견딜 수 있는 회복력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구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다가오는 폭풍 앞에서 흔들리는 촛불입니까? 아니면 견고한 등대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시간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부디 현명하게 판단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십시오. 감사합니다.